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 연령층에서 불매운동 참여가 늘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의 입주 예정은 2021년 6월입니다. 그런데 인근 중고등학교 개교 시기가 이보다 늦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도 개교 시기를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입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밀순 홈플러스 사장이 어려운 업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합하는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기존 점포들을 모두 온라인 배송의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일본 제품 불매, 또 일본 여행 반대 운동이 확대되는 등 한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이슈플러스에선 한일 관계 전문가 호사카 유지 교수와 함께 일본이 수출 규제를 밀어붙이는 진짜 속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플러스 서정덕입니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전날 전국 성인 504명을 상대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 3차 실태 조사를 한 결과 현재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62.8%였습니다. 이 응답은 약 2주 전에 있었던 1차 조사 때와 비교해 14.8%포인트 증가한 겁니다. 또 해당 응답은 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 연령, 성별과 이념 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당 지지층은 현재 불참 응답이 다수였고 보수층에서는 현재 참여와 현재 불참 응답이 각각 절반 수준으로 비슷했습니다. 새로 생기는 도시에 첫 입주하면 얼마나 설렐까요? 자녀는 새 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해 새로운 친구들도 생기겠죠. 그런데 아파트 인근에 개교해야 할 학교를 당장 다닐 수 없다면 어떨까요? 인천 서구의 검단 신도시 얘기입니다. 이곳은 오는 2021년 6월 첫 입주가 예정돼 있는데 학교는 2022년 3월에야 개교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정창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발 공사가 한창인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 오는 2021년 6월 검단 호반 베르디움이 첫 입주할 예정입니다. 인근 검단 금호 어울림 센트럴은 같은 해 7월 입주 예정이고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는 8월, 검단 신도시 한신더유와 유승 한내들 에듀파크는 9월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6천여 가구가 순차적으로 입주하는 겁니다. 이들 단지 중 일부는 중고등학교가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지만 개교 시점이 입주 시점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 지역 중고등학교는 모두 2022년 3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교육과정이 1년 단위로 정해져 있어 입주 시점에 개교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9월 개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1년 교육과정을 다 짜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월 개교밖에 안 되는 거고 그 지구 단위 안에서 가능하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치적으로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일찍 입주할 경우 최대 6개월가량 인근 지역 학교를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또 학교 시설이 뒤늦게 들어서면서 입주 대신 전세를 놔야 하는 집주인의 경우 세입자 구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학교나 주변 인프라들이 이제 첫 입주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전세 세입자라든지 구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고요. 입주율도 조금 낮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인천시는 중고등학교 교복을 입학 시 최초 1회만 무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를 다니다 관할학교로 전학할 경우 새 교복은 사야 한다는 뜻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전통 유통업계가 온라인으로의 소비 패턴 변화에 주저앉고 있는 가운데 이밀순 홈플러스 사장이 생존을 도모할 핵심 카드로 온오프라인을 통합시킨 혁신안을 공개했습니다. 기존 점포들을 모두 온라인 배송의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문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홈플러스가 140개 모든 점포에 온라인 물류 기능을 장착해 전통적인 장보기와 온라인 배송이 공존하는 쇼킹 매장을 선보입니다.
온라인 배송이 크게 몰리는 지역은 점포 물류 기능과 규모를 보다 업그레이드한 점포 풀필먼트 센터를 구축해 커버합니다. 또 홈플러스는 창구형 할인점과 대형마트 강점을 합친 스페셜의 온라인판인 더 클럽을 론칭합니다. 창구형 할인점 시장의 전국 당일 배송 시대를 연다는 방침입니다. 홈플러스는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의 생존 전략도 제시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올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스페셜 매장을 기존 16개에서 80여 개로 대폭 키웁니다. 스페셜로 전환한 16개 점포의 매출이 비전환 점포와 비교해 12% 이상 높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홈플러스는 글로벌 소싱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이밀순 사장은 홈플러스는 한국에서 유럽을 제일 잘하는 리테일러라며 세계 최대 아웃소싱 업체 리엠펑과 베트남 최대 유통사 빈커머스와 협업을 강화해 2021년까지 전체 글로벌 소싱 규모를 1조 원대로 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홈플러스는 스토리지, 공유주방, 코너스 등 기존 마트가 시도하지 않았던 사업을 통해 매장을 비즈니스 플랫폼과 시민들의 커뮤니티로 진화시켜 실적 개선을 도모합니다. 홈플러스는 이 같은 대대적인 사업구조 변화에 따라 직원들 업무도 신사업 중심으로 재편합니다. 최근 업계 분위기와 달리 홈플러스가 오히려 99% 정규직화 등 유독 직원 끌어안기에 힘썼던 이유입니다. 오프라인에서 고객, 상품, 물류를 오래 경험한 직원들의 노하우와 감성을 신규 사업에 융합해 디지털식 접근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람 중심의 사업 모델을 키우겠다는 목표입니다. 대한민국 유통 기업들 어려운 시점 지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 명확한 전략적 비전을 가지고 실행을 하며 차세대의 유통 주자로서 주인공으로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홈플러스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를 허물어 온라인 매출을 3년 내 기존의 4배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적 인재 육성이 화두입니다. 단순 암기에서 벗어나 창의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 한창인데요.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은 발명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씨앗이 될 청소년들의 창의력이 한껏 발휘된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 현장에 김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이들의 보행을 돕는 보행 보조기구입니다. 4개의 다리가 자유자재로 움직여 평지뿐 아니라 계단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기존의 보행 보조기구는 다리의 높낮이가 각각 조절되지 않아 계단이나 경사에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발명품은 2019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에서 대통령상 수상에 영예를 아는 작품입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작년에 무릎 수술을 하셨는데 그때 워커를 계단에서 못 쓰셔서 계단 오르고 내려가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발명품을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마음껏 발현된 이곳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9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 현장입니다.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청소년들의 발명 축제입니다.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발명의 중요성을 알고 창의력을 깨우쳐서 미래 시대를 대비하는 그런 제전을 준비했습니다. 토요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발명품 전시회뿐 아니라 학생 창의력 챔피언 대회, VR 신기술 체험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열립니다. 특히 올해는 발명 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 지역의 학생들을 초청해 발명 교육 썸머 캠프도 진행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한일 간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스위스 제네바에선 한국은 자유무역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일본은 안보상의 이유로 대화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한국에선 일제 불매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저희가 어제 또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해결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슈 플러스에선 한일 갈등과 관련해 한일 관계 전문가신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많이 바쁘시죠 요즘에? 예, 요새. 예. 그러니까 제가 바쁘지 않을 때가 한일 관계가 좋은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바쁘신 걸 봐서는 한일 관계가 최근에 상당히 않은 것 같아요. 예.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할 텐데 간밤 WTO 이사회에서는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뭐 대화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일본은 대화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이유를 들어보니까 안보상 문제다, 경제 대화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체가 없고 이 부분이 논리 자체도 없는 건데 계속해서 이렇게 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잖아요. 일본의 그렇습니다. 정확한 저희는 뭡니까? 일본이 말 바꾸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예. 그러나 전체적인 지금 일본의 행동을 볼 때 아주 큰 그림을 좀 그려놓고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한국의 경제적인 부상 그리고 앞으로 남북 간이 평화 공존을 혹시 하게 되면 일본 경제를 주요할 우려가 있다. 예. 이런 내용이 좀 있어서 그 경우는 일본의 영향하에 있는 남한 그리고 앞으로 북일수교로 일본의 영향하에 두고 싶은 북한 이 두 개의 지역 우리는 지역이라고 해야 되죠. 예. 국제적으로 볼 때는 그 두 개의 나라 이것이 오히려 일본을 압박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먼저 그 북한을 도울 수 있는 남한의 경제력부터 망가뜨리자. 이러한 내용들이 숨겨져 있다라고 여러 면에서 포착되고요. 네. 이게 재팬 패싱을 몇 번 받으면서 최근에 뭐 북미 간의 대화나 뭐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대화에서 패싱을 당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아베 총리의 그 입에서 나온 거고 아베 총리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일반인 정서하고는 많이 다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일본인들 중에는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오히려 한국을 상당히 선진국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번에 불매 운동을 한국이 시작했다라고 해서 놀라운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일본 내에서. 그렇죠. 이유는 일본 것보다 훨씬 좋은 제품이 한국에 많이 있는데 특히 화장품이라든가 지금까지 한국은 왜 일본 제품을 그렇게 많이 선호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일본 분들이 굉장히 요새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특히 일본인들의 생각으로서는 위쪽에서 사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강하다고 합니다. 고위급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고위 관리를 보내 중재를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방한을 했죠. 볼튼 보좌관은 당사 간에 해결을 할 문제라고 발을 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혹만 있었잖아요. 일본과 미국이 사전에 어느 정도 스킨십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게 사실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떤 미국의 어떤 행동을 할 때 미국의 허락 없이는 뭐라고 할까 움직일 수가 없죠. 예, 아주 강한 조치를 취하거나 그건 못합니다. 그거는 상식적인 내용이었지만 그러나 요새 트럼프 행정부는 한일 관계에 현안에 개입하지 않고 싶은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 안에서 특히 미국 행정부에서 상당히 강하게 있는 생각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안보 문제를 고려하면서 지금 화웨이 문제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대한 무역 전쟁의 본질은 역시 안보 문제가 상당히 거론됐습니다. 같은 상황을 지금 일본이 연출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 대해서 안보를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상황에 개입한다면 중국한테는 그렇게 무역 전쟁을 감행하면서 한일 관계에 하지 말아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 왜 중재로 나서냐?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혹시 미 행정부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 분야에 요청하여서 사실상
폐후에서 중재에 나선다.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굉장히 빠르게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 이어서 민간으로까지 갈등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궁금하네요. 불매 운동에 대해서는. 예, 불매 운동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한국에 좋은 제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수출 규제를 받은 반도체를 만드는 소재인 불화수소라고 해도 한국의 어떤 중소기업은 일본에서 나오는 불화수소 이상의 고순도의 불화수소를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알려져서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앞으로 육성해야 된다. 앞으로는 계속 해야 되는 것은 한국을 사랑하는 한국 제품을 먼저 사랑하는 먼저 사용하는 그러한 운동으로 완전히 전착시켜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불화수소 말씀을 좀 해주셔가지고 이 부분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화수소를 포함해서 3가지 지금 핵심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지금 소재 부품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제재가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굉장히 당황을 많이 했던 건데 지금 중소기업에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아직까지 이 부분이 뭐 시행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렇죠. 예, 일본은 근데 중소기업에서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중소기업에서 못 만드는지 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라는 그러한 정책의 차이이고 또 일본의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독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국의 대기업은요 상당히 불합리한 경제 구조를 지금까지 강요해왔다라는 한국 경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일본의 경제 보복을 계기로 하여서 확실하게 개선해 나가야만이 대한민국의 다음의 도약을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번 기회가 진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곡된 그리고 불합리한 경제 구조에 대해서 좋은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육성을 한다면 이런 일을 다음엔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이게 다 불매운동에서 촉발이 되고 있는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일본의 고민이 커지고 결국에는 아베 총리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참의원 선거에서 생각보다 지금 압승을 거두지 못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개헌 발의선도 만들지 못했고 사연임이 지금 좀 불투명하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휴가에 갔다는 얘기까지 들려와요. 예, 그렇죠. 아베의 고민은 지금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한국 대리기로 사실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노렸죠. 네,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자민당만 보면 113석, 이것은 과반수인 123석에서 10위석이나 적고 사실 개선 이전보다는 9개 위석이 자민당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민당만으로는 과반수도 안 됐고요. 연립여당 또 공명당 플러스 해가지고 연립여당을 만들고 있는데요. 공명당 합해서 141석이니까 과반수는 넘었지만 그러나 문제는 공명당 자체가 개헌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여당 안에 여권 안에 야당이라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숫자적으로만 보면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일본 내에 사정이 좀 있어서 그래서 공명당을 배제하여도 과반수를 압도적으로 승리하여 그리고 또 야당 쪽에 일본 유신회라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이번에 16위석 정도 얻었는데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야당이지만 개헌 세력입니다. 이런 많은 모아서 개헌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가 많이 피곤해가지고 혹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아가지고 보통 안 가는
휴가로 어제인가 갔습니다. 예. 이게 진짜 어떤 상황, 그 건강이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아직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요.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원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그대로 남아가지고 한국으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라는 일본 간여회의, 이쪽에서 말하면 근무회의죠. 예. 근무회의 결정을 빨리 할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조금 연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되는 그 분수령이 아마 7월 24일 어제자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연기가 됐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기본적으로는 그 일본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러한 기한이었고, 예. 근데 일본 쪽에서는 그 여유를 두지 않고 그 결과를 갖다가 가기 결정한다. 압박을 주려고 했군요. 근무회의 결정을 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이게 조금 연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베 총리의 고민도 지금 깊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언론 보도에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지만 10,000건 정도의 이메일이라든가 그 편지라든가 그 일반 일본 사람들한테 이번에 보복 조치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예. 거의 70% 정도가 찬성한다. 찬성한다. 이번 그러니까 특히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데도 찬성한다고 나왔다고 이렇다 일본 쪽에서 어제 발표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나 그거는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성이 없는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아베 정권이 포퓰리즘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는 전문적인, 예를 들면 일본 상호회의소라든가 일본 무슨 경제협회라든가 이런 데가 있죠. 이런 데는 모두 반대한다. 라는,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은 모두 반대한다. 이것은 하면 안 된다. 라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 아베 정권은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포퓰리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람을 동원시켜서까지 뭐라 할까, 의견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의견을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는요, 뭐라 할까, 공청회라든가 정식적으로 열어야 합니다. 공청회를 열고 뭐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데. 네, 그런 거 안 합니다. 안 하고 모았던 이메일, 편지만 보고 결정하려고 하는,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수법을 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본 내에 오히려 반대 여론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좀 이례적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금 휴가에 떠나서 고민이 많아진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고민이 많아진 건 많아진 것이고, 이 현상이 장기화될 것에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해결을 좀 해야 되는데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고, 좀 장기화에도 대응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WTO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요. 일본은 이것을 무시하고 있지만 일단 WTO에서 논의를 잘 할 수 있게 이것은 또 외교 노력도 해야 되고요. 또 일본은 또 일본 나름대로의 외교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비하여서 WTO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외부적인 요인, 이것은 전방위적인 외교를 강화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WTO의 심리에 들어가기 이전에 세계적인 여론이 상당히 악화되어 가지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아베 정권의 압박이 외부에서 많이 들어가도록 그러한 국제 여론전에도 상당한 힘을 써야 되는 그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색 국면에 접어든 한일 관계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취임을 기념해 그간 카메라에 담긴 그의 명장면들을 공개했습니다. 존슨 차기 총리는 런던 시장 시절 지역 행사를 알리기 위해 영국 깃발을 흔들며 지프와이어에 기꺼이 매달리며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로이터는 대부분의 정치인이라면 경력을 무색해할 수 있는 굴욕적인 일이지만 존슨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또 자국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시장 방문에서는 물고기에 키스를 하려다가 주저주저 하더니 끝내 실패했습니다. 2015년 일본 여행 땐 즉흥적으로 럭비 경기에 참여했는데 승부에 몰입한 나머지 10살 소년을 날려버렸고 메이 총리가 연설하는 동안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존슨은 달변인데다가 위트도 있고 여러 공개석상에서 망가지는 모습을 스스럼없이 보여주면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경솔한 모습들 때문에 혼돈의 대마왕, 영국의 트럼프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할리우드의 유니버설 영화사가 미국 LA에 쥬라기월드 더 라이드 테마파크를 개장하고 영업에 돌입했습니다. 이 테마공원은 블록버스터 영화 쥬라기 공원의 현장을 재현한 테마공원 내에 여러 가지 최첨단 탈 것과 놀이기구가 배치됐습니다. 새로 마련된 탈 것들은 영화에 나오는 디노사우루스를 비롯한 갖가지 공룡 종류와 함께 최첨단, 최고 고도를 자랑하는 공포의 롤러코스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테마공원의 개장식에는 2015년 재개봉한 영화 쥬라기 월드의 콜린 테러버로우 감독과 주연 배우 크리스 프렛 등이 참석해 수많은 팬들과 기자들의 카메라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니버설 영화사의 카렌 어위 대표는 9개월간의 공사를 통해 쥬라기 월드를 재현시켰다면서 의자에 앉아 영화로 감상하던 쥬라기 월드를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실제로 체험할 수 있게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팔레스타인의 반발과 국제사회의 비판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동부 수르바에르의 팔레스타인 주택을 폭파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 이른 오전 이스라엘 군경은 마을 인근의 철조망으로 된 분리장벽을 뚫고 들어와 주민들을 쫓아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역 지도자인 하마다 하마다는 그들은 오전 2시부터 사람들을 강제로 집에서 몰아내고 철거하려는 집에 폭약을 설치하기 시작했다고 긴박했던 순간을 전했습니다. 이 주택이 폭파되는 장면은 철거 작업을 막기 위해 마을에 모인 다국적 활동가들에 의해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됐습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설치한 분리장벽 안에 있으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하지만 이스라엘 군부는 분리장벽에 가깝다는 이유로 지난 2012년 건설 중단을 명령했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